자, 개화파 형성, 초기 개화 사상가. 우리나라 이제 1860년대가 되면 1860년대 초기 개화 사상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박규수는 박제가의 손자예요. 박제가의 손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뭐였기 때문에 북학파 실학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경석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역관입니다. 역관. 이게 역관은 우리 저번에 조선시대 대표적인 중인계층이었고요. 통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를 자주 갈 수 있었고, 청나라를 자주 가다 보니 어때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쉽게 접했겠죠. 유홍기 이 사람도 중인입니다. 이 사람은 의관이에요. 의관, 한의사죠. 뭐 옛날에는 서양 의사는 없었으니까 한의사. 요 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초기 개화사상가입니다. 북학파 실학자의 영향을 받았고 청을 왕래하면서 개국통상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박규수를 꼬십니다. 박규수를 꼬셔요. 그래서 위 내용은 박규수가 1872년 청나라에 다녀온 뒤 느낀 점을 고종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조선 정부가 서양 문물을 배척할 게 아니라 서양의 대포라든가 그 다음에 화륜선 등의 제조법을 익힘으로써 부국강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청나라는 우리 저번에 이제 청나라의 근대화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때 청나라는 한창 무슨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청이 서양에서 대포를 사들였으므로 뭐예요? 양무운동이죠. 양무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이제 서양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노력하고 있던 그때예요. 그때 이제 오경석이가 청나라에 가서 박규수가 청나라에 가서 배우고 느낀 것을 고종에게 보고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박규수를 포섭한 게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역관입니다. 일찍부터 청나라에 다녔고 그러면서 청나라에 와 있었던 세계지리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를 하죠. 뭐 번역할 건 없었어요. 어차피 뭐 그 당시 청나라도 한자, 우리나라도 지식인들 같은 경우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국도지입니다. 청나라 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 지리서로서 세계 각국의 지세, 산업, 인구, 정치, 종교 등을 수록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이 해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과 같은 책은 정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의 국가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예요. 중국과 일본이 세계의 거의 다였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국도지를 보니까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우리나라, 여기 있는 게 일본, 여기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계에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9밖에 안 되는 거죠. 와우. 정말 세계는 넘고 나라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들 나라 가운데서는 중국보다 힘이 센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책이 이 해국도지와 영환지라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 박규수, 오경석, 유흥규의 지도를 받아서 젊은 영반 자제들이 개화파로 이제 어때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개화파 지식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역시 김옥균이죠. 그 다음에 박영효.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급진 개화파가 되겠고요. 김홍집. 이 사람은 조금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는데 좀 온건 개화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뭐 초기에는 뭐 급진 개화파나 온건 개화파 구분 없이 우리도 빨리 뭐를 해야 된다.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나라 같이 우리가 어때요? 서양 세력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어때요? 개화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고요. 이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의 핵심 실무 관료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자, 박규수의 개국통상론 아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일단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실각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맨 처음에 이제 권좌에 올라선 건 1863년이었죠. 1863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1873년이면 딱 몇 년 된 거예요? 10년 된 거죠? 10년 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 흥선대원군이 했던 그런 정책 가운데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원 철폐 같은 경우에는 양반 살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양반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바로 뭐냐면 서원 철폐예요. 이 서원 철폐를 했던 게 1871년이고요. 이때 이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에게 분노를 표했고 이 가운데 최익현이 쓴 상소 한 방에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쯤 되면 고종이 12살이 왕이 됐으니까요. 1873년이 되면 고종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22살입니다. 이게 최익현이 쓴 거죠. 이제 왕의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치를 할래? 흥선대원군이 할 말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종이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외 정책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종은 흥선대원군 같이 외부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족했겠죠. 그 다음에 고종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일명 명비죠? 민비죠? 민비는 흥선대원군을 지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대외 정책도 이왕이면 시아버지가 했던 걸 따라하기보다는 시아버지하고는 정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외 정책이 서서히 변화를 하면서 흥선대원군 당시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실각을 합니다. 이때 일본입니다. 정한론 이후 일본에서 한국을 정복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건 1870년대 초반입니다. 1870년대 초반 정한론 이후에 서계 문제. 이 정한론은 우리 저번에 이제 일본 근대화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이제 어때요? 핵심 세력이 조슈와 사츠마 둘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손잡고 에도마코와 싸움에서 이겼는데 누가 이겨요? 아무튼 조슈와 사츠마가 싸움에서 이겼는데 나중에는 둘이 또 싸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마치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진 것처럼 일본에서도 에도마코와 싸웠던 조슈와 사츠마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조슈가 이겨요. 그러자 이제 싸움에서 패한 사츠마가 이제 뭐예요? 사츠마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강경 정책을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한론이었고요. 이때 이제 정한론을 주장했던 친구가 바로 사츠마 본에 있었던 사이코 다카모리죠. 사이코죠. 사카모리가 정한론을 주장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서남전쟁인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하면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잠잠합니다. 재밌는 건 이때 그 일본이 한국을 정복해버리자라고 주장할 때 이걸 주장했던 게 사이코 다카모리고요.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을 정복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힘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는 우리나라 침략 원흉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걸 도리어 말립니다. 아무튼 정한론 이후에 이제 그 서남전쟁 이후에 일본에서는 한국을 정복하자라는 주장이 약간 약해졌는데 서계 문제가 생겨요. 서계 문제. 이 서계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68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죠. 이게 일본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 일본은 막부 세력이었는데 이제 천황이 이제 집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뭐라고 하면서 알렸어요? 일본이 바뀌었다. 이제 천황이 직접 일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 문서를 보내니 우리나라는 딱 보니까 뭐라고? 일본 왕이 뭐라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본 에도 막부의 그 쇼군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 군왕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군왕. 국왕도 아니고 군왕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일본 왕이 천황이래요. 이 새끼들 미쳤네. 죄송해요. 이놈들 미쳤네.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황제라는 단어에 황자를 쓸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황자를 쓴 거예요? 일본이 황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일본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외교문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청나라의 신하이지만 또 일본에게도 신하국가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이걸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의 신하국가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계를 어때요? 천황이라는 명칭이 써 있는 외교문서를 접수를 거부합니다. 접수를 거부해요. 이걸 보고 그러면 또 일본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일본이 아니 조선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일본이 또 난리가 나요. 아니 조선 아이들이 우리 천황 폐하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안 되겠다. 이제 조선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요게 이제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있었고요. 운요 사건 일본 군함 이름이 운요인데 이 운요를 어디로 보내냐면 인천 영종도로 보내요. 영종도 여러분들 영종도 가는 친구 많잖아요. 그래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저번에 병인 양요와 심리 양요 봤는데 그때는 이제 강화도가 중심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면 인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운요 사건이에요. 운요 사건. 그래서 영종도에 쳐들어와요. 이때 이제 영종도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조선군 200명이 영종도를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무려 이때 이제 운요에서 내린 우리나라 일본 아이들은 육전대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해병대죠. 해병대가 영종도에 상륙을 하는데 이때 무려 일본군 2명이 슬퍼요. 2명이 병상을 입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때 조선군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왜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20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죽은 이유는 뭐냐면 다 도망가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운요 사건이 일어날 때쯤 되면 더 이상 조선은 외사가 침략해 왔을 때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뭣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의지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강력하게 조선의 이제 문호 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지만 최초의 무슨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 여기 있죠? 1관, 4관, 7관, 10관 1876년 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요 뒤에 있는 표대기로 그냥 자세히 볼게요. 자, 주요 내용.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건 일본 아이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우리 조선의 대신들인데요. 이때 이제 강화도죠. 일본 아이들이 운요라는 군함을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딱 한 명만 찬성을 해요. 누굴까요? 우의정이었던 박 교수입니다. 박 교수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일본한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일단 받아들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어디였어요? 병자호란 때도 45일간 남한 선생이 포위돼 있을 때 싸우자. 우리가 죽을래? 아니면 일단 항복할래? 일단 항복할래. 그랬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 교수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조선이 이제 그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1관.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정말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봤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주국이라고 봤던 이유는 일본이 볼 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인 거예요. 삼전도 사건 이후 일본이 볼 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속국인 상태에서는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개항하기로 해요. 이미 부산은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1607년에 기위약조라는 걸 체결을 했었어요. 정전회담을 하면서 기후약조를 체결했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항구를 3군데 개항,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일본의 항구를 몇 군데, 부산 딱 한 군데만 열어뒀었는데 다시 3군데를 열게 됩니다. 부산을 포함한 2군데니까. 그래서 부산과 인천을 각각 1882년에 개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산은 어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천은 어디? 서울을 이제 인천은 굳이 사람으로 따지면 목적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인천.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 얘는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 그래서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개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주권 침해. 그 다음에 뭡니까? 영사재판권, 조선의 사법주권 침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영사재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몇 군데를 개항한다고 그랬어요. 3군데를 개항한다고 그랬죠.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인천. 이곳에는 각각 뭘 설치해요? 이제 일본 영사관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영사관이 설치가 되고요. 영사관이 있는 지역에서 일본인이 와가지고 조선인과의 사이에서 예를 들면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 아무리 영사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부산이면 부산 동네예요. 예를 들면 그럼 동네 부사가 재판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방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네 부사가 재판을 해야 되지만 이곳은 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일본 동네 부사가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영사가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하게 돼요. 일본법으로. 그래서 이 영사재판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일본법으로 누가 재판하니까 일본인이 재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법으로 재판을 했어요. 너 조선인 한국 번역선을 때렸다고? 그래? 너 그러면 징역 10개월. 이게 딱 때린 거예요. 근데 감옥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일본 감옥으로 보내야죠. 이게 징역 10개월 때리고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에서 이제 어때요? 석방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권이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사재판권 이꼬르 치외법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사재판권 이꼬르 치외법권 꼭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일본과의 조약에는 무슨 나라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애국 대우는 없었어요. 자, 영사 재판권은 있었지만 최애국 대우는 없었다. 최애국 대우는 이제 미국과의 조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청나라가 뭐예요, 서양 여러 나라와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침략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은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이거 이제 부속 조약이에요. 여기 보니까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4월입니다. 1876년 4월에 조일수호 조기부록과 무역규칙, 흔히 통상장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 침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조일수호 조기부록은 내용이 뭐냐면 일본인 거류지. 아까 이제 개항장에는 영사관이 설치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사관이 있는 지역 안에서 심리, 영사관을 둘러싼 사방 심리, 요즘으로 따지면 3km 돼요. 이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곳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마음대로 상업활동,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사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마음대로 사기를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 화폐를 사용하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본 화폐에 대한 환율 개념이 없잖아요. 환율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선인들을 사기쳐도 됐다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거류지 심리, 그 다음에 화폐 사용. 그 다음에 요 지역에서 거류지에서는 일본이 쌀과 잡곡을 무제한대로 가져갈 수 있게 돼요. 특히 이제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때요? 쌀값이 쌉니다. 쌀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쌀값이 한 3배 정도가 비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쌀이 조금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일본 상인들은 쌀만 가져가기만 하면 일본에 가면 뭐 쌀돈이 아니라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인들 노돈없이도 우리나라 와서 뭘 가져갔던 거예요. 쌀을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도 쌀 먹기에 부족한데 일본인들이 와서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식량 부족 현상은 훨씬 더 심해졌겠죠. 오케이? 그게 이제 나중에 뭐의 원인이 돼요?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아먹을 때 어때요? 무관세요.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다 보니 국내 산업 기반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 파괴되었던 국내 산업 기반 가운데 으뜸이 뭐냐면 변직물 산업이에요. 변직물. 우리 이제 조선시대 우리 엄마들 보면 방에 앉아가지고 배틀 가지고 배틀 짜잖아요. 배틀 짜가지고 이제 면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뭐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뭐 돈을 마련한다든가 그랬는데 이제 일본 아이들이 일본 거 가져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디 거 갖고 오냐면 영국 거 가져와요. 영국 거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10배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10배를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파괴가 된 거죠. 원래는 외국 물건이 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뭘 매겨야 돼요?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물건 가격을 어때요? 높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속수무책으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조일 수호 조교부록과 조일 무역규칙. 봤고요. 이건 이제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두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영사재판권, 취해법권, 그 다음에 어때요? 해양주권 침해. 두 가지. 자, 이제 미국과 조약 체결입니다. 미국과 조약. 조미수호 동성조약. 청나라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목적에서 청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 조약을 중간에서 알선해줘요. 이때 가져온, 알선하면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는데, 김홍집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문호를 개방하면서 1876년에 김기수라는 사람이 일본을 처음으로 가요. 1차 수신사고요.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이제 어때요? 1880년에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조선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세력은 누구냐면 러시아다. 북극곰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청나라하고 친하고 일본과 손놨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래서 어느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야기? 미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선에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처럼 생긴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죠. 미국과 손을 잡아야만 한다라고 청나라가
이제 또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김웅집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김웅집은 그대로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고종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됩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요.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인 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불평등 조약이냐? 일단은 영사재판권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시외복권 뭐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형사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죄를 지으면 역시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영사가 재판하는 거예요. 영사재판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본에는 없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중조약이라는 거예요. 거중조약. 요거예요, 요거. 뭐 말이 좀 많은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이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무조건 도와주겠다. 오케이? 여기 써 있죠.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으면 서로 도와준다. 거중조약.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을 강요할 때 고종이 요 내용 서로 도와준다라는 내용을 믿고 어때요? 미국의 특사를 파견했었죠. 그런데 미국이 그걸 헌신장같이 버려버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중조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양심적이었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관세.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무관세인데 미국은 관세 부과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거중조약 관세. 이건 미국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준 프레젠트죠. 선물이죠. 그 대신 미국은 뭘 가져가냐면 최애국 대우라는 걸 가져가요. 아까 일본에는 없었던 거라고 그랬죠. 최애국 대우. 제국대요. 즉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줘야 된다.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광산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철도 이야기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에게 철도 부속권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줘야 돼요? 미국에게도 줘야 돼요. 영국에게 예를 들면 광산 개발권을 줬어요. 그럼 미국에게도 줘야 돼요. 러시아에게 산림 채벌권을 줬어요. 그러면 미국에게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없는 산림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최애국 대우 때문에 나중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꼭 써놓으세요. 열강 이권 침탈 본격화. 그 다음에 미국인 우리나라에 이제 어때요? 공사를 보내자 그 답례로 우리나라도 특사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아까 일본에 보낸 건 수신사, 미국에 보낸 건 보빙사죠. 대표로 간 게 민영익, 에릭이었고요. 이때 누가 가냐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1883년 6일준이 가요. 6일준이. 근데 이제 재밌는 건 6일준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1880년 우리가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내요. 한 60명을 보냈는데 이때 6일준은 일본 가서 6일준의 역할은 뭐였냐면 영어를 배우는 게 일이었어요. 영어. 그래서 석 달간 6일준이 영어를 배워와요. 조사시찰단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통역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영어를 배운 게 누구냐면 6일준이에요. 그래서 6일준인 1884년 보빙사로 가서 미국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돼요. 유학생.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때 이제 미국에 갈 때 일단 부산에서 배를 타고요. 시모노세키를 지나서 일본 요코하마로 갑니다. 요코하마에서 하와이,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6개월간 배 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리자 조선인들을 어때요? 뭔 건물 괴짝 안에 집어넣어요. 괴짝 안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당황하죠. 오이씨, 미국 왔는데 미국 아이들 우리 관 같은 괴짝 안에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막 괴짝이 움직여요. 우와! 막 괴짝이 움직였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이야, 재밌다. 그러고 또 이제 대륙 횡단 열도를 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미국까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여행,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했던 사람들, 바로 이제 보빙사들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미국 가서 답례를 여러 대접을 받으면서 두 개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했냐면 근대 교육을 우리나라 할 수 있게 해줘라. 미국에 보니까 미국의 원동력은 근대 교육이더라. 그래서 교사를 파견해 두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사로 와서 만든 학교가 이제 어때요? 유경공원이 되는 거죠. 1886년입니다. 그때가.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일본과 그 다음에 어때요? 미국과 문호를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호 개방을 하니까 확실히 근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규세라는 사람 청나라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도 청이라든가 일본,
본받아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에 파견한 수신사,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박영효, 2차 김웅집, 3차 박용규예요. 자, 그래서 개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아직까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는데 동도서기, 우리 저번에 중국의 양모운동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양모운동의 중체서용, 여기다 써놔보세요. 중체서용이요. 중국의 것을 몸통으로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입니다. 동도서기예요. 입장. 아직까지는 좀 온건적 입장이죠. 온건적 입장에서 자,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관청 1880년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어요. 6글자. 뭐 주관식으로 되기도 해요. 이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화문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12개의 관청을 설치해 가지고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했던 개화 정책이 뭐냐면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요. 별기군 약 80명 신식군대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대장으로 온 게 일본인 호리모토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신식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조선 후기의 중앙 군사제도는 뭐였냐면 5군형이었어요. 조선 전기는 5위.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5군형이었는데 이걸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통폐합을 해서 2영으로 줄여요. 2영으로 줄입니다. 2영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조사시설단을 파견해요. 와우, 일본이 뭐 미국과 개항 이후에 일본이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나 가보자. 그래서 조사시설단을 비밀리 파견을 해요. 1880년에. 그래서 이때 왜 비밀리 보냈냐면 아까 김웅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1880년에 가져왔어요. 이게 미국과 내용은 뭐냐면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영남지방 유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일본도 아니고 청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직접 서양 아이들하고 조약을 체결하란 말이냐. 그래서 약 만여 명의 상소를 우리고 막 영남지방이 시끄러워요. 이제 개화정책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뒤에 보면 위정철사운동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난리가 나요. 영남지방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근대 문화를 배우러 일본에 사람을 보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사시설단이 가긴 가는데 암행어사로 조용히 가요. 이 사람들은 일본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동네에 가서 딱 너희가 동네에 가서 이 편지 열어 보니까 12명의 암행어사가 파견됐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63명이 일본에 가서 석 달간 일본의 근대 문화를 배워옵니다. 조사시설단입니다. 조사시설단. 그래서 뭐 일본의 박정향이 일본은 일주일이더라. 그 다음에 어윤중의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에는 뭣도 있더라. 뭐 전신도 있고 뭐 우편도 있고 뭐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본처럼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자. 이거 조사시설단은 일본에 보낸 거고요. 일본에. 수신사는 전부 고위 관리가 간 거고요. 조사시설단은 그냥 실무단이 간 거예요. 근데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낸 건 영선사예요. 김윤식입니다. 자, 김윤식을 대표나라에서 청나라 텐진에 어때요? 무기제도법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요. 얘는 좀 규모가 한 13명 정도 갑니다. 자, 유학생 13명을 보냈어요. 13명을. 이게 양반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13명 가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만 가냐요? 필요한 게 뭔데? 양반이 가는데 노비가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13명에 갈 때 노비를 한 명씩 묶어서 보냅니다. 청나라는 거부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청나라가 돈을 낸 국비 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노비들 돈까지 이제 아무튼 청나라가 냅니다. 그 이제 텐진에 가서 이제 군사적 근대적 이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는데 이거 보니까 양반들이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텐진에 가서 근대적 과학 기술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운 건 누가 배웠을까요? 노비들이 배워요 이제. 양반들은 놀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석 달 있다 돌아왔는데 역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어요? 기기창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럼 관청이 추진한 건 누굴까요? 양반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근대 개혁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뭐예요? 영선서의 모습에서 영선서에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난 거죠. 이제 마지막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자.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몰아내자요. 우리 척은 물치다. 우리 이제 척화, 남한선생 이야기할 때 척화 어때요? 평화를 거부한다. 척화라고 그랬죠. 여긴 척사입니다. 사이비를 거부하자. 그러면 뭐가 사이비냐? 성리학 이외의 모든 건 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1860년대 자 통상 반대 운동. 이양로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익현, 일본과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외양 일체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선책략 위포에 반대했다. 영남 만인소, 이만손, 투 밀리언 핸드죠. 자, 그리고 이제 1890년대는 이게 뭘로 발전해요? 항일운동으로 발전했다. 아까 이야기 대로 1860년대 통상수교 거부운동입니다. 이항로 겁니다. 서양과 문호를 개방하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완전히 파괴된다. 그래서 조선은 뭐에 난다? 짐승의 나라가 된다. 1860년대 겁니다. 서양과 통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외양일체론. 아까 1860년은 서양과 통상을 하면 안 된다죠. 1870년에 있던 최익현은 서양과 일본은 하나다.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또 서양은 하나다. 따라서 일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 된다. 외양일체론입니다.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하고 똑같다? 서양 오랑캐하고 똑같다. 따라서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이때 최익현이 경복궁 앞에 가서 이제 농성을 하는데요. 도끼를 하나 가져갑니다. 도끼요. 도끼를 딱 머리맡에 놓고 왕에게 절을 하면서 이제 어때요? 농성을 했던 거죠. 상소를 올린 거죠. 그래서 지부복궐 척화이소라고 합니다. 지부복궐 척화이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과 문호를 개방하려면 먼저 이 도끼로 내 머리를 쳐라. 좀 살벌하죠? 지부복궐 척화이소. 그래서 도끼가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최익현입니다. 자, 1880년대 이만손이죠. 아까 김홍집의 어때요? 조선책략 유포에 반대를 한 겁니다. 수진사 김홍집이 유포한 황균월의 사사로운 책자, 조선책략이죠. 말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여기 그 말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약을 절대 체결하면 안 된다. 자, 영남 만인소입니다. 1880년대고요. 그러고 의는 반외세 반침략이다. 근데 그리고 이게 1890년대 을미의병으로 연결이 되죠. 을미의병이요. 자, 한계는 뭐예요? 의미는 나름대로 반외세 반침략. 의미는 있었지만 한계는 어때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즉 신분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주제도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건 뭐 반외세 반침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그닥 큰 의의는 찾기는 어렵겠죠. 자, 좀 양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무리해서 1시간에 다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